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프롤로그. 꿈에서 나는 떨어지는 달걀들을 받으려 애쓰고 있다. 나는 볼티모어와 꽤 비슷한 지저분하고 커다란 도시의 인도에 서서 푹신한 바구니를 든 채 위를 쳐다보고 있다. 몇 초마다 위에서 슝 하고 달걀이 떨어지고 나는 달려가 바구니에 받으려고 애쓴다. 달걀은 빠르게 내 앞으로 떨어지고 나는 외야수가 글러브를 뻗듯이 바구니를 쭉 내민 채 이리저리 달려가 받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다 받을 수가 없다. 일부 아니 많은 달걀이 땅에 떨어져 터지면서 내 신발과 의사가운을 온통 노른자로 물들인다. 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다. 이 달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누군가가 건물 옥상이나 발코니에서 난간 너머로 달걀을 던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내게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너무 바빠서 그 사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그저 최대한 달걀을 많이 받으려고 애쓰며 바쁘게 뛰어다닐 뿐이다. 그리고 비참하리 많지 계속 못 받아내고 있다. 아무리 애를 써봤자 결코 달걀을 다 받아내지 못하리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정이 점점 치밀어 오른다. 이윽고 감정에 압도당하고 나는 무력감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깬다. 또다시 소중한 잠을 잘 기회를 망치면서. 우리는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 꿈을 내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가 없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때 숱한 밤을 이 꿈에 시달렸다. 때로 미쳐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시기 중 하나였다. 우리 전공의들은 24시간 꼬박 일하는 일이 잦았다. 나는 잠을 갈망했다. 하지만 이 꿈이 계속 잠을 망치고 있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외과의들은 췌장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 말은 우리가 환자와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일 때가 무척 잦았다는 뜻이다. 췌장암은 조용히 증상 없이 자란다. 그리고 발견될 즈음에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때가 흔하다. 그런 사람들 중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겨우 20~30%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럴 때 우리가 고르는 무기는 휘플 수술이라는 것이다. 환자의 췌장, 이자 윗부분과 작은 창자, 소장의 첫 부분인 샘 창자, 12지장을 떼어내는 수술이다. 어려우면서 위험한 수술로 초창기에는 거의 언제나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졌다. 그래도 의사들은 계속 시도했다. 췌장암이 그만큼 절박한 병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공의로 있을 무렵에는 이 수술을 받은 환자 중 99% 이상이 적어도 30일 동안 생존했다. 당시 우리는 달걀 받는 일을 꽤 잘 해낸 셈이다. 그 시절에 나는 내 능력이 닿는 한 최고의 암 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대부분, 심지어 부모님마저 내가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하기는커녕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리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그 자리까지 갔다. 그러나 당시 나는 양쪽으로 점점 찢겨 나가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한편으로는 이런 수술의 복잡성에 혹했고 매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뿌듯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는 종양을 제거했다. 달걀을 잡았다. 아니,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이 환자들은 거의 다 몇 년 이내에 사망했다. 달걀은 필연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나는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의학계를 떠나 아예 전혀 다른 분야를 택했다. 그런데 그 뒤로 겪은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건강과 질병을 보는 내 기존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접근법과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다시 의료계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떨어지는 달걀 꿈으로 되돌아온 이유다. 요컨대 달걀을 더 잘 받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대신에 우리는 달걀을 던지고 있는 누군가를 막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누군가를 찾아내서 끌어내릴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 현실에서였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젊은 시절 권투를 할 때 내 레프트 훅은 꽤 셌으니까. 그러나 의학은 분명히 훨씬 더 복잡했다. 결국 나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마인드셋, 다른 도구 집합을 써서 이 상황, 떨어지는 달걀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1부 1장 기나긴 게임 느린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사람들을 강에서 끌어내기만 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상류로 가서 그들이 왜 강에 빠지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 느린 죽음이 세상을 지배할 때 나는 환자가 죽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의대 2학년 초 어느 토요일 저녁에 병원으로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였다. 의대에서는 이런 일을 권장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진료를 돕기보다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어설픈 지식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30대 중반의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다. 아주 부유한 도시인 이스트팔로 알토에서 가난한 동네에 사는 여성이었다. 간호사들이 심전도 기기를 연결하고 코와 입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나는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로 그녀의 신경을 분산시키려고 애썼다.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이 있나요?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숨을 가쁘게 헐떡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눈이 돌아가더니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곧바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응급실로 달려왔다. 기도에 호흡관을 꽂고 강한 약물을 주사하는 등 소생시키기 위한 응급조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전공의 한 사람은 가슴을 압박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2분마다 다들 뒤로 물러나면 담당 의사가 그녀의 가슴에 제세동기를 갖다 댔고 전기 충격에 그녀의 몸이 움찔거리곤 했다. 모든 일이 정확한 안무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두 숙달된 움직임을 보였다. 나는 구석으로 밀려나서 움츠리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전공의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어이, 이리 와서 좀 도와줄래? 내가 하는 식으로 계속 같은 힘으로 리듬감 있게 눌러. 알겠지? 그래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마네킹이 아닌 진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내가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도중에 바로 그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겨우 몇 분 전만 해도 나는 그녀에게 가족이 있는지 묻고 있었는데 말이다. 간호사가 이불을 끌어올려 그녀의 얼굴을 덮었고 의료진은 몰려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흩어졌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나로서는 처음 겪는 섬뜩한 일이었기에 놀라고 당황한 채 겁에 질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그 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었지만 그 여성의 죽음은
여러 해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지금은 그녀가 심한 폐색 전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측하지만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의문을 종종 떠올리곤 했다. 응급실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리 치료를 받을 기회를 더 접했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을까? 그 슬픈 운명은 바뀔 수도 있었을까? 나중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로 일할 때 나는 죽음이 두 가지 속도로 다가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다. 볼티모어의 구도심 지역에서는 빠른 죽음이 거리를 지배했다. 총, 칼,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그런 죽음을 불러왔다. 좀 삐딱하게 들리겠지만 그 도시의 폭력은 그곳 병원 전공의 과정의 한 특징이 되었다. 내가 존스 홉킨스 병원을 택한 것은 그곳의 간암과 최정한 외과가 뛰어나서였다. 그렇지만 주로 총알을 맞거나 칼에 찔려서 관통상을 입은 환자가 하루에 평균 10명 이상 병원으로 온다는 사실 자체는 동료들과 내게 외상 입은 몸을 수술하는 실력을 갈고 닦을 기회가 충분히 많다는 의미였다. 그런 환자는 젊고 가난한 흑인 남성이 많았다. 야간에는 외상 환자가 주류였지만 낮에는 혈관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 특히 암 환자가 다수였다. 이런 환자들의 상처는 느리게 성장하는, 발견되지 않은 채 오래 자란 종양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부자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있었다. 암은 누가 얼마나 부자인지 관심 없다. 의사가 누구인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암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를 더욱더 괴롭힌 것은 이런 느린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내가 다루려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실은 정반대다. 장수란 무엇인가? 건강, 수명의 중요성 이해하기. 그 여성이 응급실로 실려온 지 25년 넘게 지난 지금 나는 의사로 일하고 있다. 다만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나는 더 이상 암 수술을, 아니 어떤 수술도 하지 않는다. 뾰루지가 나거나 팔이 부러져서 나를 찾아온다면 아마 나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좋은 질문이다. 당신이 어느 파티에서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대화를 딴 데로 돌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니면 자동차 경주 선수라고 거짓말할 것이다. 실제로 어릴 때 꿈이었으니까. 두 번째 꿈은 양치기였다. 의사로서 나는 장수를 연구한다. 문제는 내가 장수라는 단어를 혐오하는 쪽이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더 오래 살게 해주는 만병통치 비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들과 돌팔이들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가망이 없을 만치 오염되어 왔다. 나는 그런 이들과 얽히고 싶지 않으며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수수께끼였던 이 문제의 쉬운 답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하지 않다. 장수가 단순한 문제라면 이 책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장수가 무엇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부터 해보자. 장수는 영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몇몇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추종자들에게 의뢰, 약속하는 것처럼 120세나 150세까지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20억 년에 걸친 진화 역사를 되돌려서 우리를 시간의 화살로부터 해방시킬 중대한 돌파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은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삶은 일방통행로다. 게다가 장수는 단지 천천히 시들어가면서 생일을 점점 더 많이 챙기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리스 신화의 티토노스가 바로 이런 불운한 일을 겪었다. 그는 신에게
영원한 삶을 달라고 요청했다. 기쁘게도 신은 그가 바라는 대로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젊음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의 몸은 계속 썩어갔다. 으, 내 환자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이 점을 이해한다. 처음 나를 보러 올 때 그들은 대개 장수가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더 오래 질질 끄는 것을 의미한다면 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부모나 조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살아있지만 움직이기 힘들 만치 노쇠하거나 치매에 걸린 채로 그들은 그런 늙고 병든 모습을 결코 재현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한다. 바로 이쯤에서 나는 그들의 말을 막는다. 나는 그들의 부모님이 힘겨운 모습으로 오래 살거나 안타깝게 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한다. 과거가 미래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장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변성 있다. 1900년대의 기대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고 대다수는 다양한 사고, 부상, 감염 같은 빠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높았다. 그 뒤로 느린 죽음이 빠른 죽음을 대체해왔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70대나 80대쯤 사망할 것이고 거의 다 느린 원인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베이스 점프, 모터사이클 경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운전하기 같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 기사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바로 심장병, 암,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병, E형 당뇨병, 그리고 관련 대사 기능 이상이다. 장수를 달성하려면, 다시 말해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리는 이 느린 죽음의 원인들을 이해하고 직시해야 한다. 내 기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창백한 말을 타고 등장한다는 기사들이다. 각자 세상의 4분의 1씩 다스릴 권한과 기근, 칼, 역병, 지상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일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장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뜻하는 실제 수명, 생물학적 수명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는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이다. 이를 건강 수명이라고 한다. 티토노스가 신에게 요청할 때 깜빡했던 그것이다. 건강 수명은 대개 장애나 질병 없이 지내는 삶의 기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정의가 너무 단순하다고 본다. 나는 의대생이던 25세 때처럼 지금도 장애와 질병 없이 살고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 50대의 자아는 20대 자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장수 계획에서 두 번째 부분인 건강 수명은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여기서 어디로 나아갈까? 내 삶의 궤적은 어떻게 그려질까? 중년이 되면 이미 곳곳에서 경고판이 보인다.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곤 하는데 이는 중년의 사망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동시에 30대, 40대, 50대인 많은 이들은 부모님이 신체 장애나 치매,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리고 이는 내가 추구하는 핵심 원리가 대단히 중요함을 역설한다. 자기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려면, 자신을 더 나은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지금 당장 이 건강수명 문제를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새로운 의학의 목표, 사전에 최대한 빨리 개입하라. 장수를 추구할 때 맞닥뜨리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동료들과 내가 실습을 하면서 배운 의료 기술들이 느린 죽음보다 빠른 죽음에 훨씬 더 효과적이란 사실이 밝혀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부러진 뼈를 맞추고 강력한 항생제로 감염 병원균을 제거하고 손상된 기관을 보완하고 교체하고 척추나 뇌의 심각한 손상을 완화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망가진 몸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목숨을 구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지녔다. 심지어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환자들까지 소생시켰다. 그러나 암,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죽음을 피하도록 돕는 능력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쳤다. 응급, 외상 환자들을 치료할 때와는 달랐다. 우리는 이런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종말을 조금 늦출 수는 있었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일은 할 수 없는 듯했다. 우리는 달걀을 점점 더 잘 받아내게 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달걀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을 능력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우리가 양쪽 환자, 외상 환자와 만성질환 환자, 집단 모두에 동일한 기본 접근법을 취했다는 점이다. 우리 일은 어떻게든 환자가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은 한 환자가 있다. 어느 날 밤 간신히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14세 소년이었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살인적인 속도로 달려든 차량이 들이받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다. 생명 신호는 아주 약했고 눈동자는 팽창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 외상이 심각하다는 징후였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응급실 담당 의사였던 나는 즉시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스탠퍼드 응급실에서 보았던 여성과 마찬가지로 소생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동료들은 사망 선고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아이가 죽었다고 선언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대신에 생기 없는 몸에 혈액과 에프네프린, 아드레날린을 계속 투여하면서 응급 소생술을 이어갔다. 무고한 아이의 생명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는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진 채 계단에 앉아 울먹였다. 그러나 아이의 운명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누구도 내 눈앞에서 죽지 않게 하겠다. 이 정서는 의료계로 들어오는 모든 이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우리는 암 환자에게도 같은 식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환자가 우리를 찾아올 때면 이미 너무 늦었음이 명확히 드러날 때가 너무 많았다. 죽음이 거의 불가피할 만치 이미 병이 진행되어 있을 때가 흔했다. 그럼에도 자동차 사고로 다친 소년을 치료할 때처럼 우리는 그들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기껏해야 몇 주 또는 몇 달 더 삶을 늘리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유독하고 되게 고통스러운 치료법을 실행했다. 우리가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만성질환 하나하나에 믿을 수 없을 만치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쏟은 노력에 비해 우리가 이룬 발전은 보잘것없었다. 아마 심혈관 질환만 예외일 것이다. 약 60년 사이에 선진국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분의 2가 줄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 반면에 암 사망률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로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선포했다. 50여 년 동안 정부와 민간 양쪽에서 연구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다. E형 당뇨병도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이 여전히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남아있다. 알츠하이머 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노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만연해 있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 모든 만성질환 사례에서 우리가 잘못된 시점에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개입한다는 것이다. 흔히 이미 너무 늦었을 때, 달걀이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다. 나는 암을 발견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몸에 암이 또아리를 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말해야 할 때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다. 나이를 먹을수록 뇌기사 질병에 걸리는 이들이 급증한다. 그런데 대개 이 병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며 대체로 우리를 죽이기까지 아주 긴 세월이 걸린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때 이 병은 심장동맥, 관상동맥 안에서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느린 죽음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적 결론이 따라 나온다. 우리는 달리고 있는 뇌기사 질병을 더 일찍 멈춰 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예 처음부터 출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더 나을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진 금연 조치에 따른 흡연 인구 감소야말로 어떤 치료법보다 말기 폐암 환자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 단순한 예방수단, 금연이야말로 의학이 지금까지 고안한 모든 말기 단계 개입 방법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주류 의학은 여전히 진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개입하라고 주장한다. 이형 당뇨병은 이런 양상을 잘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미국 당뇨협회의 표준 치료 지침은 당화 혈색소, 당화 헤모글로빈 검사 결과가 6.5% 이상이라고 나올 때 환자에게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평균 혈당 140mg 데시리터에 해당한다. 혈당 정상값은 100mg 데시리터며 당화 혈색소로는 5.1%다. 이런 환자는 몸이 인슐린을 더 만들도록 돕는 약, 몸이 생산하는 포도당의 양을 줄이는 약, 더 나아가 인슐린 호르몬 자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약 처방을 받는다. 혈액 속 포도당을 포도당 내성이 강한 세포조직 안으로 집어넣어 저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화 혈색소, 당화 헤모글로빈 검사에서 6.4%라고 나온다면, 즉 평균 혈당이 137mg 데시리터라고 당뇨병 기준보다 겨우 3점 낮게 나온다면 학술적으로는 이형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당뇨병 전 단계, 전 당뇨병에 해당한다. 표준 지침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벼운 운동, 모호하게 정의된 식단 조절, 가능하다면 메트포르민 같은 포도당 조절, 처방약 복용, 연간 모니터링을 권고한다. 기본적으로 더 진행되어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여 치료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이형 당뇨병에 접근하는 거의 완벽하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하겠다. 6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형 당뇨병은 혈액 검사에서 이 마법의 진단 문턱을 넘어서기 훨씬 전에 시작되는 대사 기능 이상 스펙트럼에 속한다. 이형 당뇨병은 그 스펙트럼에서 그저 마지막 표지판이 서 있는 곳일 뿐이다. 환자가 이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기 훨씬 전에 개입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당뇨병 전 단계조차 아주 늦은 시점이다. 이런 병을 감기나 골절처럼 치료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감기는 걸리든 걸리지 않든 둘 중 하나다. 골절도 마찬가지다. 당뇨병은 이런 이진법 질병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료 개입은 임상 진단이 나오면서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다. 왜 이런 체제가 받아들여져 있을까?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서는 것, 이형 당뇨병을 비롯한 뇌기사 질병이 사람들에게서 출현하지 못하게 막는 것, 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일이 터진 뒤 대응하는 대신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셋 전환이야말로 느린 죽음을 공격하는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질병을 앓으면서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질병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병의 출현을 늦추거나 막기를 원해야 한다. 개입할 최적의 시점은 달걀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이라는 뜻이다. 나는 내 삶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신 좀 찐 것 같아. 이미 시작된 위험. 2009년 9월 8일은 내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이다. 카탈리나 섬의 해변에 서 있을 때였는데 아내 질이 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여보, 당신 좀 찐 것 같아.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들고 있던 치즈버거를 떨어뜨릴 뻔했다. 찐 것 같다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버거뿐 아니라 다른 손에 든 콜라도 먹을 자격이 있다고 꽤 확신하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성까지 탁 트인 바다를 34km나 헤엄쳐서 막 건너온 참이었으니까. 14시간이 걸렸는데 그중 상당 구간은 얼굴로 밀려드는 해류에 맞서면서 헤엄쳤다. 조금 전만 해도 장거리 수영이라는 내 버킷리스트를 하나 채웠다는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렇긴 해도 나는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95kg으로 불어나 있었으니까. 10대 때 권투선수로 뛸 때보다 약 23kg이 더 불었다. 많은 중년 남성처럼 나도 소시지 같은 몸을 36인치 바지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서 스스로를 운동선수인 양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에 내 사진을 보면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을 때처럼 배가 불룩 나온 것이 보인다. 나는 완벽한 아빠 몸, 배불뚝이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직 40세도 안 되었는데 말이다. 혈액검사 결과는 내가 거울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내가 광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식이라고 믿는 것을 먹었음에도 드물게 수영 후에 치즈버거를 먹기도 했지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내성이 얼마간 생겼음이 드러났다. 이형 당뇨병을 비롯해 많은 안 좋은 질환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내 테스토스테론 성호르몬 수치는 같은 나이의 남성 중에서 100분 위 5 미만이었다. 내 삶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랬다. 나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 나는 나와 흡사한 양상을 띠었던 환자들의 발을 절단했다. 아니, 더 가까이 우리 집안을 보아도 40대의 심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들이 많았다. 해변에서 맞이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장수에, 그리고 장수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였다. 나는 36세였는데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막 첫 아이인 올리비아가 태어나면서 아빠가 되었을 때였다. 하얀 담요에 감싼 아기를 처음으로 품에 안은 순간부터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내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머지않아 나의 다양한 위험 요인과 유전 요인이 하나같이 내가 심혈관 질환에 따른 조기 사망 위험이 높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러한 내 상황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과학 문헌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예전에 암 수술을 배울 때 그랬듯이 곧 영양과 대사를 이해하는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되었다. 본래 끝 모를 호기심을 지닌 사람인 나는 이 분야를 이끄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해서 내 지식 탐구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내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 나는 내 부계 쪽 남자들에게 만연한 심장병인 죽상경화증의 진정한 특성과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다음 과제로 삼았다. 아버지의 형제 두 분은 50세가 되기 전에 또 한 분은 60대의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어서 곧 나는 늘 관심을 갖고 있던 암으로, 이어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파고들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노인학이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노화 과정 자체를 추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사전 대응 의학의 힘.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현대의학이 우리 모두를 죽일 가능성이 높은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을 언제 어떻게 치료할지 정말로 잘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어느 정도는 각 내 기사 질병이 감기 같은 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질병의 과정에 가깝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사실상 희소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뇌기사 질병은 누적되는 양상을 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위험 요인이 추가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종합되는 형태다. 게다가 이 각각의 위험 요인 중 상당수는 비교적 쉽게 줄이거나 심지어 제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이 책에서 논의할 전술과 행동 변화를 통해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나 토대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질환이 뿌리를 내리기 전이 아니라 시간표의 잘못된 끝자락에서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뒤에 치료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중요한 경고 표지판들을 무시하며 이런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시점에 개입할 기회를 놓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뇌기사 질병을 연구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음에도 주류 의학은 이 병들의 근본 원인을 중요한 측면에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각 질환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몇 가지 유망한 새로운 이론과 더 나아가 예방 전략까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건강검진 때 의뢰받고 논의하는 전형적인 콜레스테롤 수치와 그 배후에 있는 기본 가정,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가정의 상당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쓸모없다고 할 수준까지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실제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이 살인마를 어떻게 막을지도 잘 모르고 있다. 현재 2형 당뇨병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이 대사 이상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혈액 검사를 하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나오곤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정상 또는 평균은 최적과 동의어가 아니다.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대사 이상은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데도 기여한다. 대사 건강을 잘 파악하면 각 내 기사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식사요법, 식이요법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식사요법에 관해 논증을 펼치는 대신 영양생화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가 먹는 영양소 조합이 어떻게 대사와 생리에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식습관을 찾는지 알아본다. 특히 대다수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주목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다량 영양소, 대량 영양소,
주 영양소가 하나 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대단히 중요해지는 이것은 탄수화물도 지방도 아니라 바로 단백질이다. 운동은 월등한 차이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장수 약물이다.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데서 운동을 가까이 남아 따라올 만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운동을 거의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유익하기는커녕 해를 입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삶에서 힘들게 배웠듯이 신체 건강과 장수의 추구는 정서 건강을 무시한다면 다 헛짓거리다. 정서적 고통은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장수를 다룬 또 다른 책이 왜 필요할까?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자문해 왔다. 이 방면의 저자들은 대개 몇 가지 범주로 나뉜다. 먼저 진정으로 굳게 믿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특정한 식사 요법을 충실히 따르거나 적게 먹을수록 더 낫다는 등 특정한 방식으로 명상을 하거나 특정한 슈퍼푸드를 먹거나 에너지를 적절히 유지한다면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과학적 엄밀성 부족을 열정으로 보완한다. 이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는 어떤 모호한 세포 경로를 조정하거나 텔로미어,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염색체 끝부분의 염기 서열의 길이를 느리거나 더 이상 늙을 필요가 없도록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함으로써 노화 과정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을 과학이 곧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들이 있다. 과학이 노화와 뇌기사 질병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우리 생애 내에 그런 방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이 새로운 지식을 실험실 바깥의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아니, 적어도 이 과장 광고 과학이 어떻게든 장수를 알약으로 담아내는데 실패할 때를 대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실험실 과학자나 임상 연구자가 아니라 이런 깨달음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번역가에 더 가깝다. 그러려면 과학을 철저히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번역 기술도 좀 필요하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처럼 말이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써야 할 뿐 아니라 과학, 어조, 뉘앙스, 감정, 리듬도 포착해야 한다. 기술. 마찬가지로 내 장수 접근법은 과학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지만 환자 개개인의 특정한 유전자, 개인력, 습관, 목표에 따라 우리 지식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이해하려면 꽤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나는 우리가 궤도를 구부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Outlive라고 지었다. 더 오래 살기, 더 잘 살기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쓴 것이다. 티토노스와 달리 우리는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나은 건강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건강 장수를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것,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안내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내 목표다. 나는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인다면 수명을 10년쯤 연장하고 건강 수명을 20년쯤 연장할 수 있다는, 또래보다 20년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내 의도는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낼지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내게 이 작업을 카탈리나 섬의 바위 해변에서 시작된 여정, 강박적인 연구와 반복의 과정이었다. 더 넓게 말하자면
장수는 의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만성질환을 막고 우리의 건강 수명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병에 걸리거나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이미 쇠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는 예방의학이 아니다. 사전 대응 의학이다. 나는 이 새로운 의학이 개인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의학계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환자와 의사가 요구할 때만 일어난다. 의학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서 달걀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달걀을 받으려고 바닥에서 이리저리 허둥거리며 뛰어다니는 일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